2025년 실적 분석 알고리즘 사전 검증 목적으로 현대모비스 예측 수정 및 KCC 2024년 실적을 분석하면서 그 알고리즘의 그 잘못된 점을 수정했습니다. 뭐 큰 거는 아닌데요. 어쨌든 KCC는 2024년도 매출 4.2%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0.5%로 나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7.1회전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PBR도 0.69로 낮은 상태입니다. 뉴스에서 트러스톤이라는 이 투자회사가 KCC에 주주서한을 보냈는데 4.9조 삼성물산 지분 유동화 요구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시스에서 2월 11일. 그래서 KCC를 해보면서 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알고리즘. 지분 매각 시 주주가치 78.3% 상승 기대한다 그랬고 발행 주식 17.2%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해야 내달 11일까지 답변 쳤고 주총 공개 제한하겠다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뭐 제가 모르는 용어로 그 순자산 가치 NAV라는 게 있네요. 55% 할인된 저평가 상태라고 나와 있고 총 주주 수익률 TSR이 같은 기간 코스피 누적 그 TSR 223.5%보다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이익 배당률이 매우 낮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고금리를 차입해서 유지하면서 이런 그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자본 구조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스루풋 회계를 하는 과정의 어떤 그 정신 사고 방식에 대한 것을 그 necessary but not sufficient에서 이 초장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에서 편집광이라는 그 용어로 채택을 해서 제가 이 스루풋 회계를 하고 있는 것은 저도 그 편집광적인 그런 상태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그 정리한 내용입니다. 어, 잊지 않고자 저도 하는 것은 큰 그림,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냉철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리고 편집광이 되라는 말은 심지어 잘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가능한 한 위험 요소를 찾아서 대비하라는 뜻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에, 현대 모비스는 그 100만 원 단위 알고리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CC는 원 단위로 하는 거였는데 원 단위를 하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하는 걸 느껴가지고 현대모비스 이미 그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제가 그 잘못한 것은 생산 재료비 이게 뭐 31조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어요. 이건 뭐 산식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실적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를 원천 데이터에서 가져오는데 그 원천 데이터를 누르는 그 행을 제가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요 실적률은 이상이 없었고요. 가공비도 이것도 그래서 이게 제가 잘못 눌렀다기보다도 그 양식을 만들면서 그 가로 행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그 컬럼을 그 옹기 두 칸인가 내리면서 그게 자동으로 이게 올라간 모양입니다. 어, 이런 경우 그 산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지정한 이 셀 주소가 틀려진 거죠. 그래서 그 계정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엑셀 시트로 하는 것은 그 칼럼 할 때 그 변동이 잘 없게 하기 위해서는 원천 데이터를 좀 가져오는 거에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제가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생산 재료비가 이렇게 높을 리가 없죠. 그래서 생산 재료비 제조 원가가 공개 안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찾아내는 그거는 비성분 쪽하고 그 비성분에서의 그 재료비를 생산 재료비로 하는 그 과정은 이따가 조금 뒤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가공비도 산출해내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조 원가는 몰라도 제가 이 도출해낸 생산 재료비 가공비를 더한 게 총 제조 비용인데 원가 회계는 매출 원가 때문에 기초 재고에서 기말 재고를 빼면은 그 마이너스 재고가 증가했을 때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기가 돼 가지고 매출 원가가 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현대모비스도 재고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수정을 해 드리고 그래서 어, 예측한 결과가 아무리 해도 이, 뭐, 이게 39조 원 정도 때는 돼야 되지 않느냐고 나와서 그냥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원가 회계하고 스루프트 회계하고 비교를 하려면 매출액 자체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실적 분석을 하니까 예측을 왜 이렇게 제가 다르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을 좀 가져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동일하게 해도 이 그 차이액이 이게 합리적으로 차이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회계라는 게 예측하는데도 참 힘들다, 아니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CC 2024년입니다. 양식을 2025년에 대입을 했습니다. 매출이 3조 1269억 원으로 4.2%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3268억 원으로서 5.2%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이 매출 재료비 증가율에서 매출 증가율을 뺀 것이 플러스 0.9 플러스일 경우에는 제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매출 재료 비율을 원천을 좀 손익계산서에다가 만들라고 여기다가 했는데 요게 그 매출 재료비율이 42.4%죠. 그 다음에 이 전년도는 42.1%, 그 0.3% 차이입니다만은 여기도 올라갔죠. 이거하고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좀 보면은 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루펀율은 57.6%로 0.4% 감소 아니 하락했고 운영 경비는 4.2%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 T 나누기 OE 1.2로서 0.0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3,272억 원으로 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반대로 2.4%가 하락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 차이는 마이너스일 경우에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 10.5%고요. 원가 영업이익률은 10.8%가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입니다. 이것은 그냥 보여드리는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인데요. 상당히 많은 그 재고자산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반제품, 상품, 제공품.
다 더해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3,307억 원, 227억 3,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뭐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적게 증가시킨 거는 있어요.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율과 전체 증감률 요거를 그 또 여기다가 산출을 했는데 그 매출 증감률하고 비교를 좀 해보는 거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매출은 그 4%가 증가했는데 그 왜 재고는 더 높게 증가해야 되느냐? 더 줄일 수는 없을까? 이런 이제 첫 질문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이것이 없으면은 재고자산 명세는 항상 하지만은 이거에 의해서 제조 그 원가를 제가 만들어내는 이 데이터를 발견해낸 거죠. 어쨌든 회사가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마이너스 317억 원입니다.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와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은 원재료도 매입액이라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이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갈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른 회사는 원재료 그 사용액 또는 매입액으로 표현하든지 상품 매입액은 또 별도로 표시하는 회사도 있고요. 상품 매입액이 아니고 상품 사용액이라고 된 경우는 재고자산 변동에 상품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원재료로 따진다면 상품 그 사용액이란 것이 원재료 사용액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A 재고자산의 변동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입액이라고 돼 있을 때는 원재료도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 1조 3,169억 원으로 6.2%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4.2%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조 4,729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4,469억 원을 빼면은 가공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비가 1조 259억 원이 되는데 이게 3.8% 증가했고 가공비율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제조 비용은 이 매출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고 여기서 역산으로 해가지고 기말재고를 더한 다음에 기초재고를 빼면은 총 제조 비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 제조 비용은 이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무슨 차이냐? 이게 재고자산 변동보험이 기준을 하면은 매입액으로 돼 있으니까 제조 비용이라는 것은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더해야 되는데 매입액에다가 가공비를 더하게 되니까 제시된 금액이 이것뿐이 없으니까 그것을 총 제조 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재료의 증감액에서 또 빼고 그러는 과정은 어, 그것을 굳이 제가 해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회사가 그렇게 기준을 가져가고 있으니 그렇게뿐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비성분 B 원재료 매입액이면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가 아닌 게 되므로 생산 재료비부터 갭이 있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가격이 동결 수준이더라고 추론을 좀 해보는 거죠. 소시점 한 자리까지는 변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재고 증감을 이제 검증을 해 나갑니다. 분석치가 좀 정확한 거를 여부를 위해서 또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한지도 검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표준으로 여기 1번 이거에 의한 증감액이 227억 3,400만 원인데 회사는 317억 7,800만 원으로 했죠.
그러면 차이가 그 90억 4,400만 원인데, 그러면은 이게 회사가 전체 재고 자산이니까 BWCI의 증가액을 그 더해 주면은 갭이 또 나옵니다. 23억 4,100만 원. 이게 뭘까 추적을 해보면은 미착품의 증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 그래서 KCC는 전체 재고에서 미착품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걸 정상적으로 볼 거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로 하든지 차라리 WCAI로 하든지. WCAI가 정답이죠. KCC 경우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3번 전체 재고에서 미착품인면을 밝혀냈습니다. 비표준적인 것을 채택하고 있어요. 당연히 WCAI여야 합니다. 또 PQ 총 제조 비용, P는 이제 비성분에서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총 제조 비용은 제가 손익계산서하고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역산으로 풀이해낸 게 동일한 차이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 이하는 BWCA하고 그 다음에 미착품을 하면은 맞아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산도 갭이 있네요.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348억 8,300만 원 나갔는데 재고는 341억 2천만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다. 그러면은 7억 6,400만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엿바꿔 먹었냐? 작년에는 더 반대했지만은 요것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도 아닙니다. 어, 요만큼은 이것이 무엇인지 추적할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원가 회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제조 원가 명세서가 공개되지 않는 현실에서 생산 재료비를 도출해내는 것은 험난했습니다. 피생산 재료비는 비성분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Q 생산 재료비는 합리적으로 추적한 결과이죠.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 증감액에도 갭이 있는데 그만큼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98억 6천만 원인데 이것은 매출원가 재료비와 비성분의 그 다음에 스루폿 손익계산서의 매출 재료비하고의 갭과 동일한 금액이고 일이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단수 차이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감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입증이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3,009억 원이 집행이 됐네요. 3.6%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3,688명으로 73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183명이고요. 평균 임금은 본봉 수준입니다. 퇴직급여 빼고 8,160만 원, 1.5% 증가했습니다. 대기업이면은 한 1억 원 돼야 되는데 중견기업 정도 수준이 될 것 같네요. 전력 및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2,065억 원. 근데 4.4% 감소했다면 아마 생산량을 감소시켰나? 그런데 매출은 또 좀 증가를 했죠. 그래서 재고 증가율이 좀 작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산을 했는데 판매를 더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 수수료 6.3% 증가했고 운반비 2%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7.1회전 2.1% 떨어졌고 수료분율 0.약4% 떨어졌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영업이익까지만 봅니다. 3.7%로서 0.3% 떨어졌고 총 자산회전율 0.3밖에 되질 않습니다. 제조업이 1이 돼야 되는데 이건 매우 너무 낮은 거다. 그러니까 트러스트니 KCC가 순자산가치 대비
55% 할인된 저평가 상태라며 과도한 비핵심 자산 보유로 인한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 자사주 보유에 따른 문제점을 꼽았다라는 뉴스를 요거로 비유해서 설명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 5.5회 전 약간 높아졌고, 납품 협력 업체한테 주는 매입 채무 지급 속도 9.3회 전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금 버퍼율이 27.3%나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좀 빨리 줘서 그런지 9.9%까지 떨어졌습니다. 두퐁 ROI는 슬픈 영업이 이거는 자본 총계로 5.6%, 0.5% 하락했습니다. 분식회계 가정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로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하락했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는지 판매 가격이 인하가 됐는지 또 우리가 추적을 해보죠. 원재료 가격 0.9% 하락했습니다. 인상이 됐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락했죠. 여기에 실리콘이 있는데 연결에는 실리콘이 들어가면 맞겠지만은 요거는 미국에 있는 자회사 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어, 여기도 뭐 0.9% 내려간 거로 가중평균하면은 어, 요거는 매입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이 인하가 됐느냐? 어, 요 실리콘 빼고 단순 평균으로 1.1% 증가했는데 비중을 하면은 요것도 0.9% 정도 어, 저기 인상이 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속기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어, 이맘 미국에 있는 실리콘 제조미 판매하는 회사가 한 1조 원 이상 추가 지분을 취득해 가지고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현재 손상진구가 존재하는 몸 홀딩스 컴퍼니 투자 주식에 대한 손상 검사 수행 시 사용 가치를 회수 가능액으로 평가했다. 이 금액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요약해 보면은 어, 투명 회계 가정하려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해야 되는데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되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서 다 거꾸로입니다. 입증 실패입니다. 여기에서의 분석에 한 거는 우리는 상품이 그렇게 많지는 없지만은 상품 매입 가격도 알 수 없다는 거고요. 참 이게 이 회계는 인과관계로 증명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관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회사들이 대표 샘플을 할 만한 거 가중평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데이터들을 제공 안 하기 때문에 상관관계로 밖에는 접근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좀 벽이 있습니다. 여러 정도로 그래서 클리어하게 입증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 같은 것도 좀 바꿔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회사 경영 실적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당기 순이익은 5,700억이지만은 현금으로는 7,306억 원을 벌었습니다. 검증하는 산식이 별도로 있고요.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들어온 돈은 5,379억 원인데 최종 나간 돈은 5,5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입된 돈은 이렇게 많은데 그만큼 또 나갔다 더 많이. 거기가 어디가 돈을 쏟아부었느냐? 캐펙스 비유동 자산 흐름에 1조 원가량이 나갔는데 이게 자회사 실리콘 미국에 있는 제조회사 거기를 투자를 했단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종속기업 비율이 34.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잉여 현금으로서 채권자한테 1631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4.6%. 트러스턴도 이거를 비판을 했죠. 총자산이 여유가 있음에도 이렇게 부채 비율을 높게 가져가느냐. 주주잉여 현금으로 588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2년 연속 연차 배당과 분기 배당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비율로 보면은 0.7%밖에 안 됩니다. 이익 배당을 이거는 은행 이자보다도 못하다. 아, 은행 이자 수준은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트러스트의 주장일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납입자본 성장률 9.8배로 올랐고 이익 잉여금률은 930.8%도 이것도 올랐습니다. 이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폿은 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손익분기점 산식으로 우선은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해봅니다. 2024년도에 4.2%가 증가했으니까 2025년도는 4%만 증가한다. 인건비도 조금 올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영업 이익은 3%만 증가시키는 거로 목표를 잡았어요.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을 스르풋율로 나누면 되는데 스르풋이 0.4% 올라가는 거로 했습니다. 이익률이 좀 올라가는 거로. 그러면은 이제 3조 2220억 정도 하는 거로 이거에 맞게끔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여기 3%가 증가했으니까 매출액이 매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3%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스루폰율도 같이 맞춰줍니다. 그러면 유사하게 3조 2539억 매출 재료비로 기준했을 때가 약간 더 나오니까 요거를 좀 목표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3조 2,500억을 하자고 이제 계획을 세우면은 실제 2025년도 이제 공시가 3월 초순에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비교해 봐서 제 예측도가 어느 정도 될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네요. 어, 이렇게 되면은 남는 게 한 3,515억 남는다. 스루프상으로. 요거보다 더 욕심을 내자. 재고 회전율이 7.1전인데 이게 제조업체가 이게 좀 더 12회전 정도가 바람직합니다. 한 달 정도 재고. 근데 7.4%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게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매출액이 3조 3,985억 원을 했을 때 운영경비 2.1%가 증가하면은 요거는 2.1%가 맥시멈 증가한다고 봤는데 매출 증가율 곱하기 요 운영경비율 47.5% 요거를 계산하면은 2.1%가 맥시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 비용을 우리가 더 좀 절감해보자 추가하는데 요거 그러면 뭐 1.9%로 내리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해 볼 수는 있겠어요. 어쨌든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맥시멈으로 나간다고 보고 그래도 한 4,069억 원까지 영업이익은 낼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거로 의사결정을 할 건데 원가 회계는 어떻게 되느냐? 총 제조 비용 요게 이제 아까 현대 모비스코 수정한 것처럼 수정한 내용을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요. 어,
해보면은 총 제조 비용이 실적이 그 2조 3,747억 원인데 재고가 기말에 증가했으니까 매출원가는 2조 3,400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전망을 할 때 생산 재료비 3%만 또 추가 생산을 하고 가공비는 그 2.8% 증가한다고. 아까 그 비율, 운영 경비에서 그 비율 2.8%하고 여기 판매 관리 비율 1.2% 더하면 4%죠. 운영 경비가 제가 4%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배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고를 7.4% 올라갔으니까 7% 줄여라. 그러면은 생산을 3% 더했는데 어떻게 줄이냐? 그러니까 판매를 더해라는 뜻이죠. 이렇게 했을 때 매출 원가가 2조 4,820억, 제조 원가보다도 매출 원가가 올라가고요. 또 영업이 장사를 못해서 재고가 7% 늘어간다면은 거꾸로 2조 4천억으로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원가 회계의 맹점이고 잘못된 로직인 거죠. 원가 회계 세계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못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왜 우리는 개혁을 하지 못할까?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워낙에 그 원가 세력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서 일 개인이 싸우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트럼프 아저씨 같은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회계를 좀 아시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걸 가지고 그 매출 이익까지 영업 이익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실행 계획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그 스루프처럼 매출액은 3조 2,500억으로 하는 거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납품 단가로 비유했을 때 견적서를 브릭다운해서 내려 그러면은 3조 2,432억 원, 요거를 판매 단가라고 비유하죠. 324만 3,293원인데 재료비에다 가공비도 하면 총 제조 비용이죠. 우리도 판매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합계가 요건데 우리 마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견적서 낼 때는 부풀릴 거예요. 근데 뭐 크게 부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야 10,000원만 깎자. 스루풋에서 이 스루풋은 그대로 나온 대로 이러면은 이제 한 3,155억 원 남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욕심을 내자. 4.4%더 판매를 해보자. 이렇게 됐을 때, 그, 여기 그 참고적으로, 여기는 이제 생산 재료 비율, 가공 비율을, 여기다가 좀 참고적으로 그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 옆에다가 표시했었는데, 여기 생산 재료 비율과 가공 비율을, 여기다가 다시 옮겼습니다. 어, 판매 관리비도 그 생산 재료비를 가공 비율 그 비율로 그 저기 그 증가를 그 시키는 건데 요 경우에는 그 이 증가를 그 안 시켰어요. 왜냐? 어, 비용을 절감해서 하라고. 어쨌든 4.4% 가져오면은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거로 그렇게 이제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익을 좀 많이 내기 위해서 비용을 그 판매 관리비도 요 비율만큼 나중에 좀 더 할까 말까 하다가 추가 판매는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갈 거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도 조금 예측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그냥 이번 판은 좀 넘어가 주시죠. 어, 그래서 자, 이 계약걸과 예측이면은 325만 원에 팔면은 35만 1,500원 남는데 원가 회계 좀 적게 남고
재고 증가할 때만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원가 세계가 잘못된 거다. 제 얘기는 그 얘기를 출창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 및 5% 이상 지분율 및 외국 지분율, 시가는 현재 54만 9천 원이고 연초보다 29만 8천 원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PBR은 0.69 상태입니다. 좀 낮은 편입니다. 5% 이상 주주는 정몽진 씨가 19.58%, 정몽열 씨가 6.31%, 국민연금공단이 10.06%, 외국인이 14.1%를 1.5%를 가지고 있는데 JP 모간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에 그 가지고 있는 지분을 보면은 KCC가 삼성물산에 무려 10.01%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가가 31만 5천 원, 제가 그 어저께 확인한 거는 그러면 시가총액이 5조 3,579억, 5조 3,580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